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골목상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아온 카카오가 상생안을 내놓으면서 근본적인 개혁을 선언했습니다. 플랫폼 지배력 남용이라는 비판과 압박에 고개를 숙였는데요. 시장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때마침 글로벌 IT 공룡인 구글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독점적 주의 남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죠.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겁니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빅테크 기업들과 우리 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카카오 상생 방안 그리고 빅테크 기업 규제 동향 알아보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한국게임학회장이신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송재경 흥국증권 리서치 센터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교수님, 이 카카오 상생 방안 지금 언론에 워낙 주목을 받고 있고 사회가 최대의 관심사인데 이 카카오 기업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자, 이 상생 방안이 지금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평가는 교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상생 방안에 대해서. 상생 방안은 크게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나눠서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가 이제 골목 상권, 즉 이제 꽃배달이라든지 뭐 미용실, 뭐 중개, 최근에 이제 모빌리티, 택시업계하고 좀 마찰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모빌리티 같은 그런 골목 상권으로부터 철수하겠다, 하지 않겠다, 마찰 빚으면 그리고 플러스 3천억 이게 중소 어떤 자영업자들 또는 이런 골목 상권을 위해서 3천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하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국내에서 이런 마찰을 빚는 것을 지향이 아닙니다. 지향하고. 해외 진출에 집중을 하겠다. 세 번째는 K큐브라는 이제 김범수 장의 거의 이제 개인 회사 이제 유사한 기업이 있습니다. 뭐 가족 회사 비슷합니다만 그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겠다. 이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개의 또 발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한마디로 좀 정리하면 좀 미흡하다, 좀 아쉽다 이렇게 좀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흡하고 아쉽다. 그래서 이제 미흡하다는 점은 뭐냐면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우투가 좀 빠져 있다는 점 그리고 제가 예측했던 이제 김범수 장의 스타일은 어떤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대단히 중요시하고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큰 어떤 그림을 이제 그릴 줄 아는 즉 비즈니스적으로 그리는 거죠. 전체를 그리는데 이번 조치는 그런 어떤 평소의 스케일이라는 스타일하고 조금 괴리가 있다라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미흡하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부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면 아직 이 많은 구멍들이 즉 구체화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아쉽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생 방안 내용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우리 위 교수님께서는 좀 카카오 상생 방안이 좀 아쉽고 미흡하다 그러는데 송재경 센터장님,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상생 방안 어떻습니까? 평가한다면. 1차적으로는 이제 속절없이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내놓는다는 측면에서는 기대를 가졌을 것 같고요. 다행히 어쨌든 그것이 발표된 이후에 주가가 일단 하락폭을 좀 멈췄다는 거는 좀 다행스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단기에 한 고점 대비 한 20% 이상 주가가 급락한 상태에서 단기 과매도 구간에 이미 진입을 한 상태였거든요. 단기 과매도 과도하게 팔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으로는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되는 이제 그러한 시점인데 거기에 비해서는 지금 어제 오늘 이제 상생 방안 나온 이후에 유사하게 이제 기술적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길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측면은 좀 아쉬운. 그렇게 놓고 보면 투자자들의 이후로도 아직은 위험성이 남아 있다라고 예상을 해서 과감하게 기술적 반등에 참여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 이상 떨어져서 시총 25조 이상 날아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과도한 매각이니까 반등이 와야 되는데 반등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 주가를 조금
낙관하지 못한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한다 그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네, 봐야 될것 그러면 같습니다. 이 투자자들은 좀 가슴이 여전히 지금 마음이 아플 텐데요. 자, 교수님. 그러면 이 가장 핵심적인 이번 상생 방안이 골목상권으로부터 골목상권 침해 사업을 철수한다는 거잖아요. 그중에 역시 카카오 모빌리티가 하던 사업이 핵심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됐고 이번에 철수하게 되는 것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예, 이제 모빌리티 사업의 이제 역사를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공유 경제 또는 공유 차량 어떤 비즈니스의 비극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카카오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카카오가 과거에 모빌리티 사업을 하면서 이제 카카오 이제 앱을 내놨고 이제 택시 이제 호출 앱이죠 내놨고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이 카카오 카풀이라는 사업을 내놨을 때 특히 이제 개인 택시 기사분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격한 어떤 반대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카카오 카풀이 중단됐습니다. 출시를 했다가 바로 중단돼. 그게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입장에서는 대단히 뼈아팠던 게 카카오 카풀이 중요한 어떤 하나의 수익원이 될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제 우버 등등 당연히 했던 건데 그게 중단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이제 예를 들면 타다가 이제 타다 금지법이 또 나와서 그렇죠. 중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이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어떤 걸 요구했냐면 카카오에게 택시 어떤 면허권을 임대하거나 사라라고 이제 요구가 나왔고 택시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었거든요. 네. 뭐 카카오 입장에서는 카카오 모빌리티 울며 겨자 먹기도 수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특히 이제 타다 금지법이 나온 이래로 많은 전문가들 우려했던 게 카카오의 어떤 독과점적 힘이 커질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역시 예상대로 그게 가버렸고요. 그러니까 카카오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길을 계속 선택해서 왔었는데 어느 순간에 독과점적인 힘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카카오는 전체 어떤 수익 구조로 보면 한 150억 정도 적자입니다. 여전히. 뭐 누적 적자가 카카오 모빌리티가 계속 적자 상태죠? 지금도 적자 상태입니다. 네. 작년도 적자 상태인데 작년 적자. 그걸 이제 특히 이제 내년에 IPO 즉 상장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결국 올해는 이제 좀 무리하게 그런 어떤 요금을 인상하고 또 호출 서비스를 인상하고 이런 걸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회적으로 또다시 택시업계가 이제 반발을 하게 되고 어떤 전세적인 어떤 이런 논란, 즉 골목상권 논란이 휩쓸리게 됐고 거기다가 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예를 들면 1577 같은 거나 호출하는 대리기사 앱 이 부분을 또 진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어떤 그 골목상권에 대한 이슈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대리운전 그런 거죠.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가 포기하기로 한 게 꽃, 간식, 샐러드를 배달하는 중개하는 거잖아요. 기업에 하는 건데 이 바로 그냥 철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기업들은 나름 이걸 또 편리하게 쓰여온 측면도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철수한다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고 카카오가 이제 B2C의 사업자로부터 이제 사업으로부터 철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B2C가 아니라 B2B의 형태인데 과거에도 지금 이제 네이버가 부동산을 둘러싸고 마찰하면 비대전 적이 있었습니다. 네이버,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네이버가 부동산으로 부동산에서 직접 B2C를 하지 않겠다라고 철수를 했는데 그 대신에 다양한 형태의 어떤 중소 플랫폼도 생겨났습니다. 이렇다는 말은 지금 이제 카카오가 그런 배달을 중개하는 사업에서 철수하겠다 하면 유사한 형태의 어떤 중소 플랫폼들이 대거 생겨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카카오의 공백을 중소 플랫폼들이 메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군요. 센터장님, 지금 카카오가 말씀하신 대로 고점 대비 20% 이상 떨어질 때 외국인과 기관들이 다 팔았잖아요. 그걸 다 개인들이 사들였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용감하죠? 그건 기본적으로 이제 작년부터 일단 일종의 학습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요. 소위 말하는 이제 바이온 딥이라고 해갖고 많이 빠졌을 때 사두면 그러면 결국은 수익이 나더라라는 그러한 이제 그 경험치들이 이제 축적이 된 것들이 이번에도 고점 대비 한 20% 정도 빠지다 보니까 단계에 너무 급락을 하니까 충분히 그렇다면 이제까지의 경험상 이렇게 빠졌을 때 사두면 분명 나중에 플러스를 좋은 수익으로 돌아오더라는 그런 것들을 믿고 투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네이버 주가를 보면 카카오보다는 낙폭이 적지 않습니까? 이번에 비난의 화살도 카카오에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마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네이버는 어찌 보면은 이러한 것을 미리 한 7, 8년 전에 한번 겪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2013년도에 아마 네이버 부동산, 예. 네이버 여행, 뭐 네이버 맛집 뭐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워낙 비난의 화살을 받으면서 하나둘씩 이제 축소, 폐지 이렇게 서비스로 갔던 그런 전례들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네이버 쪽은 이런 것들로부터는 좀 잘 그 좀 한 발 떨어져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뭐 네이버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상생안을 카카오 발표하니까 소상공인들은 환영하는 게 아니고 면피다. 몸통을 덮어준 채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더라고요. 이 3천억 원을 좀 상생기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소상공인들은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나 행태에 대해서 카카오에 마음에 양이 안 차는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3천억을 이제 상생기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몇 가지 이제 근거를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간 이제 이걸 3천억인데 1년을 하면 대략 60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의 핵심은 상생기금을 통해서 중소자영업자들을 어떻게 좀 회복시킨다라든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그들이 기본적으로 플랫폼적 위에서 어떻게 보면 수수료 등등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떤 약탈당하는 착취당하는 하나의 구조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단지 이제 돈을 넣었을 때 그 돈이 과연 이제 어떻게 쓰여질까 그리고 그 돈이 좀 충분한 것인가 왜 그런 3천억이 나왔는가에 대한 어떤 충분한 설득력 있는 하나의 그 계산 또는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예. 3천억입니다라고 덜컥 내놨던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왜 5천억이 아닐까? 왜 1조가 아닐까? 왜냐하면 김범수 수장은 정말 통 크게도 과거에 K큐브 논란이 아마 터졌을 때 5조라는 사제를 출연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럼 왜 이게 거기에 비해서 또 5천억도 아니고 3천억일까? 그리고 과거에 출연했던 사제를 출연했던 5조는 어떤 용도로 쓰이고 이건 좀 다르가? 이런 많은 의문들이 생기는데 그런 의문들에 여전히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이 있고 특히 이제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 플랫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독점적인 하나의 지위를 가져야만이 수익을 대규모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특성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독점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예를 들면 뭐 꽃이라든지 미용실 또는 모빌리티에서 철수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업종에서는 또 어떻게 할 거냐? 또는 다른 업종들 어떻게 할 거냐?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B2C를 계속 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도 있거든요. B2C 할 거냐? 예.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B2C 전체에 대해서는 아직 그 말이 없고 향후에 뭐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전한 어떤 불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리운전 서비스에 대해서도 그걸 하지 않겠다는 건 없어요. 대리운전에서도 수수료를 조금 바꾸겠다는 얘기는 있는데 여전히 대리운전은 계속 지금 철수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대리운전도? 예, 대리운전 그래서 대리운전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뜨거운 감자로 이제 여겨집니다만 만약에 대리운전이라든지 이런 어떤 수익에서도 수익원에서도 철수를 해버리면 모빌리티는 사실 갈 곳이 없는 퇴로가 막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대리운전에서 풀어야 될 게 방금 지적하신 그대로 수수료를 낮추는데 그러면 이제 대리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은 혜택이 갑니다. 근데 이제 대리 운전을 중개하고 있는 그 중소형 앱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또다시 대리운전 기사를 뺏기는 거 아니냐는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플랫폼 그리고 이제 카카오 플랫폼, 그다음에 중소규모 플랫폼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걸 쓰고 있는 마지막에 대리 기사 이 삼각 구도에서 카카오가 대단히 어려운 위치에 있기는 합니다. 예.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를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카카오 주가와 관련해서 카카오 그룹이 지금 모빌리티도 내년에 IPO를 목표로 두고 있고 더 급한 건 지금 카카오페이잖아요. 네, 네. 이미 상장 일정이 다 정해져 있는데 두 회사의 또 이 투자자들이 IPO에 대한 기대가 크거든요. 네, 네. 이제 청약할 수 있으면 청약해야 되겠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 늦어지는 거죠? 아마도 이제 그 결국은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상장을 한다는 것이 상장 자체도 목표지만은 좋은 가격에 상장이 되는 게 가장 큰 목표일 겁니다. 근데 지금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모든 그 규제
여론 그 모든 것들이 상당히 상장했을 때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되는 그런 국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상당히 이제 그러한 그 속도 조절에 대한 그러한 그 고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페이가 그럴 텐데 모빌리티도 마찬가지겠죠. 이미 이제 카카오페이는 많이 진행을 했으니까 증권 신고서 제출할 때 어떻게 수익이 단다, 어떤 사업을 한다고 돼 있는데 갑자기 지금 사업을 못 하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전혀 수익성이 달라져 버리니까 네. 이게 저는 과연 IPO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됐는데. 예, 결국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도 그렇게 되면 이제 심사를 했던 분들이 재심을 당연히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그렇고 말씀 주신 대로 결국은 상당히 그러니까 이러한 수익 사업들을 창출을 해서 고성장을 한다는 전제하에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기대감이 이제 많이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원래는 지금 올해도 아니고 이제 내년이었지 않습니까? 카카오 모빌리티는 내년이고 좀 카카오페이는 이제 바로 해야 되잖아요. 예, 페이는 지금 앞에 있고 예. 페이는 또 카카오페이는 또 이미 한번 밀어놓은 또 연기된 상태도 거고요. 있고 예. 뭐 어쨌든 간에 지금 기본적으로는 모든 것이 이제 상장 일정이나 계획이 상당히 많이 불투명해졌다라고 바라보는 게 좀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네, 유정현 교수님, 이 카카오가 문어발식 확장이다 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제가 IPO를 앞두면서 뭔가 투자자들 끌어들여서 수익을 많이 내는 사업을 막 계열사들이 경쟁적으로 하잖아요. 이 부도가 김범수 의장이 생각하는 카카오의 큰 그림이었습니까? 아니면 뭐 중간에 좀 변형이 된 겁니까? 예, 그게 초기 이제 김범수 의장의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경영 방식과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김범수 의장의 어떤 리더십의 특징은 부하들의 일상적인 경영 활동에는 개입하지 않고 그들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예. 최대한 자율성을 존중하는 이런 스타일의 리더십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특히 이제 김범수 의장 밑에 이제 부하들이 이제 모여 있는 하나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 부하들이 김범수 의장을 신뢰하게 되는 이런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어느 순간에 카카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각각의 어떤 사업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대표적인 이제 카카오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카카오 플랫폼 위에 바로 이제 플랫폼 효과 때문에 성공한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뱅크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페이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줄줄이 성공하면서 예. 그리고 이제 IPO에서 또 하나 이제 결과적으로는 대단히 어떤 도구로 작용을 했던 게 카카오뱅크의 상장을 통해서 그 KB 금융지주를 넘어서는 갑자기 1위가 돼버렸습니다. 그럼요. 근데 네, 카카오 맞습니다. 플랫폼을 밟고 그러니까 기반으로 하면 어느 업종에도 1위가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열사의 네. 카카오 내부의 어떤 사장들이 알게 되는 거고 그러면 네. 이제 바로 그 경쟁에 불이 붙는 거죠. 자, 그럼 너도 나도 앞으로 이제 상장을 해서 1위를 하겠다. 또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 성공 신화이기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이 계열사 임직원의 특히 임원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 몇백억에 또는 뭐 경우에도 몇천억에 결국엔 스톡옵션의 차익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쟁이 불이 붙으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김범수가 제어할 수 없는 정도로 과열된 그래서 단기간에 거의 한 120개 가까운 계열사들로 확장이 돼버린 게 바로 그런 양자가 맞물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센터장님, 이렇게 카카오에 대한 정부의 규제, 사실 이런 규제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좀 우리보다 빨리 시작되지 않았나요? 어떻습니까? 예, 이제 아마 작년 제 기억에 7월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청문회가 한번 진행이 쭉 됐었고요. 예. 그 소위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는 20여 년 전에 한번 받았었고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한 나머지 팡들이 그 소위 말씀 주셨던 반독점에 대한 독점. 예, 청문회가 진행이 한번 됐었습니다. 그러면 카카오의 주가를 한번 예상을 해보려면 그런 독과점 관련 규제받는 미국에서 규제받는 기업들의 그동안의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네. 그걸 통해서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예, 이제 그 과거에 그런 이제 반독점법 규제가 나타났을 때 대표적인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네, 이제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0년도 닷컴 버블 때 예. 그때 마이크로소프트의 최대 주가가 60달러까지 주당 60달러까지 올라왔었던 최대 주가가 예. 그 이후에 반독점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닷컴 버블이 붕괴되는 것이 겹쳐지면서 그 이후 한 10여 년 동안 주가는 20불에서 30불대까지 내려 거의 반토막에 3분의 1토막까지 난 상태에서 거래가 됐었던 그런 좀 뼈아픈 경험이 좀 있습니다. 독점 규제를 당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군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반독점 규제란 거는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법제화되는 과정도 길고 그걸로 받는 타격도 상당히 좀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위험 관리가 꼭 필요하다는 거를 알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과거 사례를 본다면 우리도 이제 그렇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 이번 상생 방안의 또 하나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이 K큐브 홀딩스 지주회사. 이 회사를 김범수 의장이 지분을 100% 갖고 있는 거죠. 이 회사가 왜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까? 예, 지금 바로 이제 그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카카오의 제2대 주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범수 의장 개인이 1대 주주, K큐브가 2대 주주 이래서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요. 예. 이 점이 지금 문제가 되고 그리고 내부를 이제 들여다봤더니 내부 예를 들어서 이제 CEO가 뭐 김범수 의장의 동생이었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 특히 이제 자녀들이 직원으로 들어와 있었고 그리고 뭐 일부 이제 언론들의 추론에서는 자녀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어떤 내부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렇다면 K큐브라는 회사가 정말 홀딩 컴퍼니인가 아니면 진짜 페이퍼 컴퍼니인가 또는 김범수의 개인 회사인가 여기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역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네. 막연하게 일단은 홀딩 컴퍼니 즉 지주회사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개인 회사고 개인 회사는 또 내부에 또 가족들이 들어와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많은 좀 의문들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유지가 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올해 이제 초에도 한 언론의 어떤 그 기사에 의해서 이 문제점들이 이제 문제 제기가 됐고 그래서 이제 김범수 시장이 이제 5조 원이라는 막대한 어떤 사재를 출연을 했던 어떤 배경이 좀 되기도 했었습니다만 네. 이번에 또 다시 이제 그런 논란이 이제 벌어진 거고 더구나 이제 이번에 이제 공정위가 K큐브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더 지금 논란이 증폭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정위에서 K큐브 홀딩스의 공시 누락이라든지 또는 허위 보고를 조사를 하겠다, 여부를 조사하겠다. 그렇게 되니까 김범수 의장의 지금 턱 밑까지 칼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뭐 이번 정기국회에 또 증인으로 나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지금 압박을 최대한대로 지금 압박이 지금 높아가는 거죠. 예, 지금 그러니까 김범수 시장이 어떻게 보면 그 과거에 이제 한 게임을 창업한 이래로 지금 카카오를 창업해서 뭐 2연타석 홈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동안 한 20여 년의 비즈니스의 자기 개인사 역정에서 최대의 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카카오톡을 뭐 다 쓰고 계십니다만 카카오 그룹 전체는 어떤 국민기업 또는 뭐 국민톡 이런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고 특히 이제 개인 재산의 절반이나 5조 원이나 아무도 5조 원을 사재를 출연한 적이 없거든요. 예. 근데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창업자로서 정말 사회적 의식을 가진 좋은 기업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이미지가 기업 이미지, 개인 창업자 이미지가 한 방에 날아가 버릴 수 있는 엄청난 지금 위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정말 김범수 의장의 최대의 어떤 위기 상황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시청자 댓글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 카카오 상생 방안 중에서 해외 사업에 주력한다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의 장점을 이용해서 글로벌 진출을 도모하고 반도체 이후 플랫폼으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이런 지적인데 주가 측면에서 볼 때 이 해외에서 과연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까 카카오가 내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국내 이 내수 산업 위주에서 벗어나서 과연 투자자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수익 확대 가능할까요? 일단은 가능하게 만들어야겠죠. 이제 그게 목표가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것 자체가 초기에 얼마나 많은 가입자들을 빨리 확보하느냐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적자를 계속 내더라도 가입자 확보에 주력을 많이 하는데 한 예로 이제 네이버의 그 일본에 있는 자회사인 라인. 그러니까 결국 거기가 그나마 한국에서
해외로 그런 플랫폼, SNS 쪽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외에 성공적으로 진출시킨 이제 거의 유일무이한 사례일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카카오가 이제 지금부터라도 해외에 나가서 그런 가입자 확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당연히 좋은 방향이긴 한데 열심히 좀 잘 해야 될 텐데 이게 이미 다른 나라들도 많이 이쪽 비즈니스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상당히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뭐 그런 분석인 거예요? 오랜 시간이 맞습니다. 걸릴 수 있다? 사실은 이제 한 예로 우리나라에서 SK텔레콤과 삼성전자의 사례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2000년도에 한 날이긴 하지만 SK텔레콤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를 앞선 날도 있었어요. 그만큼 SKT의 상승, 그 성장성에 엄청난 시장의 투자자들의 믿음이 있었거든요. 예. 하지만 SKT는 국내 시장의 내수 중심의 그 비즈니스를 유지하면서 규제로 20년간 상당히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예. 듣고 보시면 반면에 삼성전자는 엄청난 성장을 했죠. 결국 그런 데에서 카카오도 그러니까 SKT의 그런 전철 이런 걸 좀 안 밟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카카오가 새로운 혁신을 내걸고 해외 주력하고 뭐 블록체인에도 조금 주력한다 그런 게 있던데 그런 해외 사업에서 정말 뭔가 성공을 낼 수 있을까요? 이 국내 내수 시장을 상당 부분 이런 좀 포기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미래? 예, 상당히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아마 피 흘리는 그런 어떤 고통이 수반될 겁니다. 근데 한 가지 그나마 이제 카카오에 있어서 좋은 조건이라고 이제 본다면 이제 카카오 엔터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카카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웹툰이라든지 예. 음악 등등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엔터가 다행히도 어떻게 보면 그 엔터라는 기업이 이 정도 규모로 성장하고 해외 진출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게 그나마 김범수 장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복이라고 할까요? 그나마 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 그 카드가 없었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 국내 골목대장, 또 국내 독점 기업으로 사실 전락할 수도 있었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만 그게 해외에서 특히 일본 등에서 웹툰에서 지금 1위에 올라가 있고요. 미국이나 예를 들면 중국 또는 유럽 시장에서 우리나라 이제 웹툰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전개를 활발히 하고 있고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카카오가 과거 예전에 이제 김범수 장의 과거로 돌아가면 한 게임이라는 게임 산업을 통해서 글로벌화를 한번 추진했던 그리고 상당한 성과를 올렸던 과거의 그런 업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김범수 장이 이제 1년 전에 이제 이때 해외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제하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던 게 카카오 엔터였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향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은 멉니다만 카카오 엔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해외 진출에 총력전을 벌인다면 아마 상당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 엔터. 예. 지금 저희 국내에서는 카카오에 대한 규제가 있지만 동시에 또 국내에서 이 구글의 독과점 남용 문제 또 구글이 앱에서 자기들만의 결제 수단을 쓰도록 제한하는 인앱 결제 금지 이런 게 지금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볼 때 이건 어떻습니까? 이 시장의 어떤 그 흐름과 좀 똑같은 겁니까, 우리? 예, 지금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어떤 규제는 글로벌 세계적으로 지금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만 좀 이제 정치적 이슈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외이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 플랫폼에서 독과점 규제에 대한 규제 법안이 5개나 지금 올라와 있고 예를 들면 오픈 마켓 이런 법안이었는데 구글의 인앱 결제에 대한 규제안도 미국의 의회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은 사실 미국보다도 자사가 그런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유럽은 그런 감정적인 문제까지 그래서 미국 기업에 대해서 대단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국별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다만 그런 규제 속에서 이제 후발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카카오와의 현재 상황과 맞물려서 본다면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어떤 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하나의 규제 이슈가 지금 발생을 할 거로 그리고 내년에도 여전히 지속될 거로 예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글로벌적인 전체 관점에서 본다면 카카오 같은 후발 플랫폼들이 해외에서 들어갈 수 있는 일정한 좀 여지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해외에서 들어갈 여지가 생기고 있다 그런 거죠. 센터장님, 이 글로벌 미국, 중국, 한국을 비교할 때 규제에 따른
해당 빅테크 기업의 전반적인 주가 동향과 전망은 어떻게 다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가장 극단적인 게 중국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중국은 워낙 내부적으로 이제 시진핑 3기를 앞두고도 좀 더 강력한 규제가 나왔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2월 고점 대비해서 항생 그 인덱스 지수가 그러니까 인터넷 지수가 고점 대비 50%나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보다도 더 비쌌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보다 훨씬 싸져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 상태고요. 미국은 이제 좀 시작되고 있는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은 그 중간쯤에 좀 와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두 국가들의 그런 변화에 대해서 계속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김범수 의장한테 상생 방안을 내놓은 후 어떻게 좀 경영 전 권고를 할 수 있을지 어떤 주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기존에 이제 김범수의 어떤 리더십의 첫 번째 리더십의 이슈인데요. 이런 경우는 카카오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있어서도 대단히 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이 분명한 전략적 방침을 좀 천명할 필요가 있겠다. 사내외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전략을 크게 예를 들면 뭐 B2B나 B2C 그리고 해외 또는 국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전략의 수립에 있어서 시간을 가지고 정말 근거하고 설득력을 가지고 전략을 좀 수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좀 나온 상생안을 보면 조금 국감을 앞두고 좀 서둘렀다. 서두른 느낌. 그래서 좀 급하고 조금 이게 내용을 보면 거칠고 조잡하지 않는가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김범수 의장의 특징 자체가 하나의 우회하지 않거나 피하지 않는 그리고 이런 사회적인 어떤 이슈에 정면으로 승부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대화하고 설득하는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문제는 문제라도 분명히 인정을 하고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변화할 것에 대한 비전과 자신의 전략을 보여주는 것 이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더 상생안에 조금 미흡하고 좀 아쉬운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카카오 상생 방안에 대한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송재경 흥국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